그래서 이 황순원의 학이라고 하는 작품, 황순원은 여러분이 소나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황순원 문학관이 어디에 있어요? 네? 아니, 그거 모르시는구나. 양평에 있잖아요, 양평에. 양평에 가면 황순원 소나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소나기 마을. 왜 안 가보셨구나. 양평에 그 황순원 소나기 마을, 저는 여기 여러 번 갔는데, 한번 가보세요. 하여튼, 이 학이라는 것은 1953년대. 1953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학은, 전쟁 중에 적이 되어 만난 단짝 친구가, 좀 필기 좀 하세요. 학이, 전체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쟁 중에 적이 되어 만난 단짝 친구가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을 통해 우정을 회복하는 내용. 전쟁 중에 적이 되어 만난 단짝 친구가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을 통해 우정을 회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정을 회복한다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보면 상당히 절제미가 드러나 있죠. 다 읽어보셨죠? 이 어떤 행동에 대한 압축적인 서술도 있고요. 행동에 대한 압축적인 서술, 간결한 대화, 이런 게 많아요. 정말 명작이 명작. 제가 볼 때는 황순원의 물론 소나기도 상당히 잘 썼지만 한 작품을 저는 고르라고 학을 고르고 싶어요. 너무 잘 쓴 작품입니다. 학은 읽어보면 이데올로기의 대립 맞죠?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더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 작품은 자 이데올로기적 대립 그 밑에 좀 써보세요. 이데올로기적 대립 이데올로기적 대립 남북 분단과 이산 전쟁의 상처 등 전후의 혼란상을 윤리적 허무주의 혹은 실존주의적 차원에서 재현. 다시요. 이데올로기적 대립, 남북분단과 이산, 전쟁의 상처 등 전후의 혼란상을 윤리적 허무주의 혹은 실존주의적 차원에서 재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주의적 차원에서 재현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 황순원은 그 밑에 나오죠. 1915년에서 2000년까지 사셨는데 1931년 시창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나 1940년 첫 단편집 늪의 발간을 계기로 소설 창작에 치중했다. 이후 소나기, 별, 그늘 등의 단편과 카이네 후에 인간 전목, 나무들 비탈의 서다, 1월, 움직이는 성, 신들의 주사위 등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을 발표했다. 그의 소설은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의 소설은부터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 다양한 기법적 장치 활용, 소박하면서도 치열한 휴머니즘 정신의 추구,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에 대한 애정의 표현 등이 특징이다. 이게 황순원의 작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순원의 학을 이제 보면 문제가 5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성사문 덕제를 어디까지 호송하는가? 어디까지 호송하죠? 성삼이가 덕제를 어디까지 호송해? 청단까지 호송해. 청단, 홍단 있잖아요. 뒤에. 청단까지. 이게 어디 나오냐면 241쪽 보세요. 241쪽에 한 10줄 정도 내려오면 성삼이는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덕제를 청단까지, 청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청단 있잖아요.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덕제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오죠? 나와요? 네. 그래서 청단이고, 두 번째는 덕제가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
덕재가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왜 맡았죠? 가난해서. 그렇죠. 빈농의 자식이어서. 맞아, 가난해서 빈농의 자식이었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 덕재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그렇죠. 꼬맹이죠, 꼬맹이. 나중에 이제 이걸 막 묻잖아요. 꼬맹이와 결혼했다고 하니까. 네 번째는 덕재가 북으로 피난 가지 못하고 남게 된 이유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죠. 아버지가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 다섯 번째는 포승줄을 풀어주면서 성삼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죠? 포승줄을 풀어주면서 학사냥. 우리 학이나 잡을까 이잖아. 학사냥이야. 학사냥. 결국은 학을 사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풀어주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성삼이가 하고자 하는 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 적으셨죠? 황순원 작가는요, 시가 한 104편 쓰셨고, 시를 단편 소설 104편, 중장편 8편, 산문집도 한 편 내셨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황순원 작가는 소설만 쓴 게 아니라 시도 많이 썼어요. 보통 소설가들이 시를 잘 안 쓰거든요. 시도 많이 쓰고, 소설도 쓰고, 중장편도 쓰고, 산문집도 쓰고, 이런 분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이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어요. 황순원 작가도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아마 국문학과에서 경희대인가 어떤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그러셨죠. 240쪽 보세요. 38적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겐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자, 여기 두 줄 밑줄 쳐보세요. 240쪽이 첫째 줄 두 줄.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화적 묘사라고 그래요. 회화적 묘사. 그냥 묘사가 아니라 되게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죠? 회화적 묘사입니다. 자, 주인 없는 빈 봉당, 집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표현이 정말 멋지죠?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집봉당에. 그러니까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막 다 폐허가 돼버렸다는 거죠.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이 표현들 보세요. 얼마나 잘 쓰나. 담뱃대부터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이 변화했다는 소리예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이 정말 명작이에요. 명작 읽어보면. 그 다음에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끼어진 자국이라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은 아닌성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밤나무 이야기 나오죠. 뒷산 밤나무 기슭에서 성삼이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 성삼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삼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삼이가 몇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냐? 7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성삼이가 7년 만에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나무에 기어올랐다. 귓속 멀리서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여기 밑줄 쳐봐요. 요놈에부터 올라가는구나까지. 밑줄 쳤어요? 다음 표 해봐. 다음 표.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각적 묘사라고 그래요. 청각적 묘사. 요놈에부터 올라가는구나가 청각적 묘사.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는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혹부리 할아버지도 그새 세상을 떠났는가? 몇 사람 만난 동네 늙은이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유식한 말로 초점화된 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화된 서술. 이 서술이 초점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쪽 포커스에 초점화된 서술입니다. 계속 할아버지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계속. 자, 성삼이는 밤나무를 아는 채 잠시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았다. 흔들리지도 않은 밤나무까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져, 이 아람은 밑에 나오죠. 밤이나 상수리가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열매 떨어져 내렸다. 정말 뭐 그림 같지 않나요? 한편에 읽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241쪽. 이거는 내용이 뭐 짧아서 제가 쭉 같이 읽으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 임시치한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줄에 꽁꽁 묶여있어. 웬 청년 동그라미 쳐봐요. 웬 청년 동그라미.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봐요. 이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밤송이가 혼자서 열매가 벌어져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건 뭘 상징하느냐? 자, 써봐요. 성삼위의 내면의 흔들림이 밤송이를 떨어뜨림. 성삼위의 내면의 흔들림이 밤송이를 떨어뜨림. 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면의 흔들림이 어떻게 밤송이를 떨어뜨리겠어요? 되게 시적인 거 아니에요? 시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고,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 아닌가? 덕재 동그라미 쳐보세요. 웬 청년 동그라미, 덕재 동그라미 했어요? 그래서 웬 청년이 덕재를 가리켜 화살표 해보세요. 화살표. 웬 청년이 누굴 가리킨다고 덕재를 가리켜. 지금 홍삼이하고 덕재가 지금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읽어보면. 자, 됐죠? 그래서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농민 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놈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성삼이는 거기 봉당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덕재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치안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되었다. 그러니까 성삼이가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읽어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삼이가 다 탄 담배 꼬투리에서 새로 담뱃불을 당겨가지고 일어섰다.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지요. 밑줄 쫙 쳐보세요. 호송을 자원함. 호송을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성삼이가 자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설은 다 읽을 거예요. 이건 뭐 빼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구 밖을 벗어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념이 다르니까, 그렇죠? 또 자기를 잡아간 사람이니까.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어요. 그 다음 봐요. 표현이 얼마나 잘 썼나. 담배 맛은 몰랐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줄담배 피고 있죠? 지금 줄담배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담배를 피는 성삼, 이렇게 써봐요. 줄담배를 피는 성삼. 또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겠지만 줄담배를 왜 피는 거예요? 네. 뭐 긴장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착잡하고 착잡한 거예요. 긴장된다기보다는 착잡하지. 왜? 내가 얘를 데리고 가서 어디다가 뭡니까?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내 친한 친구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착잡한 거죠. 자기 친구를 데리고 거기다 내려다 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단모퉁이에서 호방에 담배를 나눠 피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오늘 이깟놈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사람 자체의 마음이 그렇죠. 이 한 인간의 내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초점화된 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려서 덕재와 같이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 일이 있었다. 자, 밑줄 쫙 쳐봐요. 한 번부터 있었다. 덕재와의 기억. 덕재와의 기억이에요, 이게.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벼랑간 혹부리 할아버지의, 넘겨보세요.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밤나무 아래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자, 그 위에서 써봐요. 밤나무와 혹부리 할아버지의 기억. 밤나무와 혹부리 할아버지의 기억.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엉덩이에 밤송이가 찔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냥 달렸다. 혹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댔다. 밤가시 빼내는 게 더 따끔거리고 아팠다. 여러분, 밤가시가 정말 아프죠? 이게 진짜 잘못만 하면 이게 무진장 아프잖아요. 절로 눈물이 찔끔거렸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성삼이는 새로 불을, 이제 과거를 추억했어요? 이제 다시 현재로 온 거야. 성삼이는 새로 불을 댕겨 문 담배를 내던졌다. 그러고는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는 담배는 붙여 물지 않으리라 마음 먹는다. 자, 이제 이걸 뭐냐? 호송여루. 호송하는 길이죠. 호송여루. 자, 뭐냐? 현재 갈등이야.
어때? 지금 읽어보시니까 뭐 빠질 말이 있나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그냥 뭐 읽어보시니까 이 뺄 말이 없죠.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얼마나 잘 썼나. 자,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해방 전전에 성삼이가 38 이남 천태 부근으로 이사가기 전까지 덕제와 더불어 늘 꼴배로 넘나들던 고개다. 꼴배에 대한 소가 있으면 성삼이는 와락 조도부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자, 그 다음 밑줄 쳐놓으세요. 이 자식아 그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나오는 거예요. 몇이나 죽였냐? 그러니까 밑에도 보세요. 그제야 덕제가 힐끗 이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을 몇이나 죽였어? 또 물어보죠. 또 물어봤잖아요. 여기도 밑줄 쳐봐요. 지금 두 번 이야기했어요. 덕제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리고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비스듬해가며 그 수염발 잡힌 입 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자, 밑줄 쫙. 결국 성삼이가 덕제를 바라보는 시간과 시선과 태도를 쫓아서 진행돼요. 자, 여기 써봐요. 지금 세 줄 밑줄 쳤죠? 이 자식아 그래. 다 밑줄 쳤죠?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성삼이가 덕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쫓아서 사건이 진행됨. 뭔 말인지 알겠죠? 성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시선과 태도를 쫓아 사건이 진행됨. 이야기가 진행됨. 이런 뜻이죠. 이야기가 진행됨. 자, 보세요. 이 자식이 그러면서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에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농민동맹 부위원장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고 잠복해 있는 거지? 이제 조금 약간만큼은 아니죠. 아까는 막 이 자식아 했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라고 하니까 좀 안도감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말이 부드러워진 거 아닙니까? 덕제는 말이 없다. 바른 대로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고 숨었냐? 그냥 덕제는 잠잠히 걷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번 낯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자 이제 아주 이제 좀 뭡니까? 클라이막스로 막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변명은 소용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로 말이나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시죠? 덕제는 그냥 외면한 채 변명은 하려고도 않는다. 자, 거기 밑줄 쳐봐요. 내가 다음에 빈농의 자식. 아까 이거 나왔었죠? 문제. 빈농의 자식이야. 근농꾼이야. 근농꾼이라는 건 뭐냐면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농군이라고 밑에 4번 각도에 나와요. 라고 해서 농민동맹 부위원장 됐던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고 나는 이제나 땅 파먹는 질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알아누웠다. 벌써 한 반년 된다. 덕제 아버지는 홀아버지로 덕제 하나만 데리고 늙어오는 빈농꾼이었다. 7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말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장관 안 들었냐? 들었다. 누와 꼬맹이와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 키는 작고 똥똥하기만 한 꼬맹이 무던히 새침대기였다. 그것이 얄미워서 덕제와 자기는 번번이 놀려서 울려주곤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제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꼬맹이에 대한 기억과 웃음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꼬맹이에 대한 기억과 웃음. 꼬맹이에 대한 기억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애가 몇이나 되냐? 아, 이 가을에 첫애를 낳는데나? 넘겨보세요. 244쪽. 성삼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느냐 묻고서도 이 가을에 첫애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웃어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몸에 큰 배를 하나름 안고 있을 꼬맹이. 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하여튼 내가 피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건 수상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읽어보면 어때요? 수상하지 않으라고 하니까 그 밑에서 써보세요. 수상하지 않은 밑에 여기 공간에다가 피난을 떠나지 못한 덕제의 사정이 나와요.
피난을 떠나지 못한 덕제의 사정. 수상하지 않아 밑에서 쓰시라고요. 피난을 떠나지 못한 덕제의 사정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나도 피하려고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면 사내란 사내 모두 모조리 잡아 죽인다고 17에서 40살까지 남자는 강제로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도 아버지를 얻고라도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놓은 농사를 내버려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고. 자, 여기서 밑줄 쳐봐요. 나도부터 밑줄. 나도 아버지 나도부터 밑줄 쳐서 어딜 간단 말이냐고까지 밑줄 쳐보세요. 세 줄. 나도부터 어딜 간단 말이냐고까지. 그래 나만 믿고 농사일로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로 감겨드려야겠고, 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데자 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죠? 피난 간데자 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6월에 성산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 더러 피난 갈 이야기를 했다. 그때 성삼의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늘어놓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남쪽 어느 낯선 거리와 촌락을 헤매다가 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나온 농사일이었다. 다행히 그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성이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갯마루를 넘어있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고갯마루에다가 네모 쳐보세요. 244쪽 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고갯마루가 이렇게 있어요. 고갯마루. 그러면 이 고갯마루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제 고갯마루로 갑시다. 고갯마루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 고개라는 건 뭐냐? 심리적 변화를 공간의 이동으로 표현했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심리적 변화. 공간의 이동으로 표현한다. 이게 삶이 있으면 고갯마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변화를 어떤 공간의 이동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변화를 공간의 이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췄다. 나오죠? 상당히 이 소설을 읽어보면 뭐가 잘 나타났냐? 뭐가 잘 나타났어요? 심리묘사가 잘 나타나요. 거기다 써봐요. 심리묘사.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저쪽 벌 한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이 학대였다. 학대였다는 거예요. 학의 무리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학은 결국 뭐냐? 여기서 학땡땡. 뭘 상징해요? 우리나라 무슨 민족이죠? 백이민족의 상징. 학이라는 것은 백이민족의 상징이에요. 백이민족. 자, 245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위 38선 완충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동안에도 이들만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난달 성삼의 덕제가 12살 줄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놓아가지고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었다. 단정학은 밑에 나오죠. 5번에 나오죠.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 10월 하순에 온다고. 새끼로 날개까지 얽어매 놓고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앉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냈다. 그러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오죠? 뭘 들었습니까?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에 총독부 허가까지 맡아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벌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을 듣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 학이 죽어선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불새를 기어 학 발목에 올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렀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얽매여 시달린 탓이리라. 둘이서 학을 마주하나 공중에 투쳤다. 이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장면이죠. 여기 별안간부터, 거기 별안간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밑에 셋째 줄에 몰랐다. 점점점.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별안간부터 몰랐다까지.
벼랑간부터 몰랐다. 여기. 그래서 보면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고요. 학이 두서너 번 날갯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고요.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고맙다는 소리였죠. 어떻게 보면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죠. 거기다 써봐요. 거기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거 옆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게. 맞죠? 학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밑줄 쫙 쳐보세요. 예,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밑줄 치고요. 뭐라고 쓰냐면 학사냥을 제안하는 성삼. 학사냥을 제안하는 성삼의 이야기예요. 학사냥을 제안하는 성삼.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자 이제 넘겨볼까요? 246쪽. 내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을게. 너 학을 몰고 오너라. 포승줄을 풀어지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잡풀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줄 밑줄 치세요. 대번부터 날아오리라까지 세 줄. 이해 가시죠? 대번 덕제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다.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는 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자,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금 밑줄 치라는 게. 지금 아까 초점이 계속 누구에게 있었어요? 초점이. 성삼에게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써봐요. 초점이 성삼에게서 덕제에게로 이동함. 초점이 성삼에게서 덕제로 이동함. 덕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자, 옮겨감까지 썼죠. 이동함. 화살표. 성삼의 의도를 모호하게 함. 성삼의 의도를 모호하게 함. 자, 옆에 또 화살표. 감춤을 통한 드러냄의 방식. 감춤을 통한 드러냄의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성삼이에게 초점이 있다가 덕제한테 갔단 말이에요. 맞죠?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삼의 의도를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삼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덕제에게 초점을 두니까 덕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얘가 날 쏠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감추는 거죠. 성삼의 의도를 감췄잖아요. 맞죠? 시선이 덕제에게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삼의 의도를 감추면서 이야기하려는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저만치서 성삼이가 획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멍추같이 개 섰는 거야?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어서 학이나 여기 밑줄 쳐보세요.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이게 정확히 말하면 감춤을 통한 드러냄의 방식인 거예요. 거기다 밑줄 쳐놓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감춤을 통한 드러냄의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학이나 몰아오너라는 건 뭘까요? 도망가라는 소리지. 여러분 진짜로 학을 몰아오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어려워요, 설명? 그러니까 학이나 몰아오라 이 말은 빨리 도망가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볼 때는 감춤인데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형광등인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제서야 덕제도 무엇을 깨달은, 여기 무엇을 깨달은 듯 동그라미 쳐보세요. 도망가라고 써봐요. 도망가. 그런 뜻이에요. 잡풀새를 기기 시작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자, 덕제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덕제 도망갔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소설은 이런 게 소설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너무나 멋진 작품이라서 다 읽었어요. 하나도 안 빼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니까 사족이 있어요? 없죠? 정말 잘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학이라는 작품,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이 학이라는 작품을 읽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문과 출신이니까. 우리는 그 고등학교 때 문과는 국어 2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 세대 아닌가. 하여튼 그 국어 2를 배운 세대인데 그거 보면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야, 이 덕제의 생각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 성삼의 생각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빠질 말이 없어요, 지금 읽어보면. 그리고 재밌죠? 네. 되게 재밌잖아요.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내용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뭡니까? 등장인물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맞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오긴 하지만 메인 인물은 성삼이하고 덕제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근데도 이야기가 봐보세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뭐 꼬맹이 이야기 나오고 아버지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쫙쫙쫙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야,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런 그 추억을 통해서 만약에 뭡니까? 성삼이가 덕제를 가게 했으면 성삼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성삼이가 풀어주고 갔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상상력이지만 참, 우정을 통해서 이렇게 참 잘 쓴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247쪽에 보면 작품 해설에 전쟁과 휴머니즘. 휴머니즘이라는 건 우리말로 인본주의, 인간주의라는 뜻입니다. 인본주의라는 뜻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인본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기라는 작품은, 소나기는 써봐요. 소나기는 순수의 세계에 대한 그냥 몰입이에요. 뭐 어떤 이념이 안 나오죠. 소나기 이념 나와요? 시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 사이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게. 정말 잘 쓴 작품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황순원의 학이 이제 쫙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학이라는 게 보세요. 이걸 좀 설명을 좀 하죠.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247쪽에. 학은 행간 띄우기를 기준으로, 이건 좀 읽어볼게요. 4개의 이야기 장이에요. 이제 다 설명했어요. 성삼이가 7년 만에 고향에 왔으나 전쟁으로 마을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를 외면한다. 맞죠? 다 읽어봤잖아. 두 번째는 뭐예요? 임시치 한대에 잡혀와 있는 단짝 친구 덕제를 발견하고 청당까지 호송한 일을 자원해. 그럼 세 번째, 고개를 넣으면서 성삼은 지난 7년간 덕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듣고 의심을 풀며 과거의 신뢰를 회복해. 네 번째는 뭐예요? 38선 완충지대에 이르러 성삼은 학사냥을 제안하며 덕제의 포승줄을 풀어주고, 이처럼 이 소설은 만남, 의심, 해소라는 구조를 골격으로 적으로 만난 친구가 신뢰를 회복해 가는 낭만적 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의 글을 이렇게 잘 썼는지,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48쪽에 공간의 수사학, 대립과 화해라고 나왔죠. 이 수사학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좀 더 쉬운 말로 뭐냐? 수사학. 여러분, 수사학이 뭔지 알아요? 수사학. 뭔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거예요? 이 수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웅변술이라는 뜻이에요. 웅변술. 이연사 막 외침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웅변술을 다른 말로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의 공간적 배경은 이념의 대립과 화해를 설명하는 장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윤현기의 기억, 매개물 나오죠. 윤현기의 기억들이 계속 나오죠. 뭐 밤송에 찔린 거라든가, 뭐 윤영의 뭡니까, 호방잎 담배 피던 기억 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읽어보면 제가 다 이야기를 안 해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학의 학. 어디에 나와요? 249쪽에 밑에서 마지막 단락 봤어요? 마지막 매개물은 찾았어요? 단정학이다. 동그라미 잡아요. 단정학.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49쪽에 마지막 단락 있잖아요. 마지막 매개물은 단정학이다. 단정학이 동그라미 치라고요. 그래서 38선 완충지대에서 성삼은 학대를 발견하고 어린 시절 덕지와 함께 학을 잡아주고 놀다가 풀어줬던 과거를 떠올리죠. 어른 몰래 학을 잡아줬다가 학사냥꾼이 나타났다는 말에 잡혀 죽을까봐 올가미를 풀고 날려보내고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 기억을 떠올리자 뭐예요?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던 학과 동일시가 되는 거 맞죠? 덕제 이꼴 학이니까 동일시가 된다는 거죠. 학사냥을 제한하는 독재의 포승줄을 풀어줌으로써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윤현기의 순진무구함을 회복한다. 한때는 학대는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백이민족이죠. 거기다 밑도 좀 봐요. 아까 설명했죠? 백이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밑에 백이민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의 희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250조. 그래서 그 낭만적 해결과 서사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낭만적 해결과 서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어보면 두 가지의 하나의 큰 타이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좀 필기 좀 하죠. 두 가지의 타이틀이 뭐냐? 이거는 이렇게 줄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호송의 여로, 호송하는 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향에 대한 기억과 느낌.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틀로 돼 있어요. 읽어보면. 지금 소설 다 읽어봤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봐요. 하나부터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 자, 고향에 돌아와요. 자, 고향에 돌아왔는데 어때? 느낌이 지금 어땠어요? 낯설었죠? 낯선 느낌. 지금 다 읽었기 때문에 뭐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고향에 돌아온 낯설었잖아요. 자, 두 번째. 줄담배. 자, 그러면서 호빵잎, 담배의 기억. 다 기억나죠? 줄담배 피면서 어렸을 때 막 호빵잎 말아가지고 담배 피우던 생각나는 거. 자, 세 번째. 밤나무가 또 나와. 자, 밤나무가 나오니까 뭘 소리하는 거죠? 밤을 소리하지. 밤 소리하니까 누구 나와요? 풋뿌리 할아버지 나와요. 자, 그 다음 고개. 감정의 변화. 꼴 빼러 다니던 길. 그리고 고개에서 누구 이야기나? 꼬맹이 나와요. 꼬맹이 이야기 나와요. 자, 마지막은 38선 완충지대가 나와요. 38선 완충지대. 여기에 이제 학대가 있죠. 자, 여기서 뭘 써요? 뭘로 하셨어요? 학을 놓아주던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호송의 여로와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기억과 느낌 하면서 쭉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아요.